새해 첫날인 그제 새해 첫날이었던 그제 새해 첫날인 어제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는 월북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온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군사분 계선이 뚫린 겁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DMZ는 지뢰가 무수히 깔렸거든요. 이 사람은 길을 알고 있었어요. 점프해서 넘어갔다는 사람이 다시 점프해서 넘어갔습니다. 간첩인 무시행하고 또 굴떡 넘어가고. 밥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먹고 자꾸 무시한대요. 다시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내 가족들만은 살려주겠어.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까지 친밀하게 지냈던 사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평소랑 좀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는데 혹시 넘어갈 거냐 물어보니까 최전방 철책을 가뿐히 뛰어넘고 월북한 김 씨의 당일 모습입니다. 자, CCTV 속에 포착된 한 장면입니다. 등산객 같기도 하고, 예, 이렇게 지금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 사진이 찍힌 날 늦은 밤에 이 남성은 남북 역사에 남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새긴 기막힌 사건의 주인공이 됩니다. 남성이 찍힌 장소부터 조금 수상한데요. 바로 인적이 드문 강원도 고성군의 민간인 출입 통제 지역 인근이었습니다. 충격적인 다음 발자취는요. 3m 높이의 최전방 철책. 3m 높이예요. 3m 높이의 철책을 맨몸으로 넘어서 자기 발로 북한 쪽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대단하다.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1월 1일 낮 12시 51분 낮이에요. 민통선 근처를 배회하던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낮이니까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이 경고방송을 합니다. 선생님, 여기 민간인 통제구역입니다. 민통선입니다. 더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이 남성이 방송을 잘 알아들었는지 발걸음을 돌려서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문제는 바로 그날 밤이에요. 전운이 감도는 DMZ 내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이 포착이 된 거예요. DMZ는 야생의 길을 잘 알고 있는 고라니들도 지뢰를 잘못 밟아서 폭발하는 사고가 수없이 발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DMZ를 배회하는 남성의 흔적이 군에 포착이 된 거예요. 군인들이 재빠르게 철책으로 출동을 합니다. 출동한 군인들 앞에는 정말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철책에 군데군데가 휘어져 있고 훼손돼 있던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군의 철통 감시를 피해서 뛰어넘었다는 거죠. 사람의 흔적은 철조망에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철조망에 아주 작은 하지만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와 단서가 남았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그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훼손된 철책에 남긴 유일한 흔적 그리고 이번 사건의 유일한 단서는 바로 아주 작은 오리털 한 가닥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단서요? 오리털 점퍼가 찢기면서 그 안에 충전재로 있었던 오리털 한 가닥이 이 철책에 딱 한 가닥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거 미스테리예요. 예, 미스테리예요. 지금 보면은 새해 첫날, 그리고 최전방의 철조망, 월북, 오리털. 이 수상한 조합 아닙니까? 여기가 지금 그 2018년도 남북 군사합의 때문에 GP가 철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철거된 상태에 GP가 있었던 자리에 대신 이제 CCTV가 설치가 됐거든요. 이제 예. 고감도 CCTV예요. 그래서 만약에 철책에서 뭐가 흔들린다. 그럼 CCTV가 쥐 돌아가서 거기 뭐가 있나 봐요. 이렇게요. 흔들리는 데를. 녹화가 되는 거죠. 열감지도 보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는데 3m가 넘는 철조망을 한 남자가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철책을 넘어서 이제 북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속해서 어떻게 된 건지 확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남성은 북쪽에 점점 가까워진 거죠. 그러다가 결국 1월 1일 오후 10시 49분경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유유히 사라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그냥 듣기만 해도 상식 밖의 일이라서 저렇게 뛰어넘는다는 거는 3m의 척책을 뛰어넘는 거는 일반인들이 예. 못해요. 아니 저는 상상을 못 하겠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냥 철책이라고 해서 그냥 철조망이 3m 있구나. 아 그러면 안 돼요. 착각할 수 있어 그러면. 절대 그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 철책이라는 거는 철조망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Y자로 이 굉장히 이게 뾰족뾰족한 철선이 가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중력을 거슬러서 그렇죠.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서도 이게 그나마 뾰족뾰족하게 살갗을 파고들기 때문에 맞아요.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리털 하나만 남기고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는 보통 사람의 신체 능력으로는 이거는 그냥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혼을 알 수 없는 남성이 월북을 하는데 이제 성공을 한 것이고 동시에 이제 우리 그 육군 22사단 관할 지역인데 22사단은 소위 이제 쑥대밭이 이렇게 됐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뭐 아까 말씀들 하셨지만은 민간인이 민통선을 지나서 GOP 라인의 철책을 넘어서 그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걸 다 넘어서 군사분계선 가까이 갈 때까지 우리가 그걸 이제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상부에서는 군 관련자들을 이제 또 이제 문책을 징계를 받죠. 그랬겠죠. 자 남자의 신원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됐습니다. 맨손 월북을 한 이 남성의 정체는 1년 전에 똑같은 루트로 3m의 철책을 맨손으로 뛰어넘어서 북에서 남으로 탈북을 해서 화제가 됐던 바로 그 점프 기순자였습니다. 야, 이 말이 돼? 나왔던 길 또. 대단하다. (1월 1일) 야간에 동부전선 DMZ를 통해 미상인원 1명이 월북한 상황이 있었으며 현재 합참 전투태세 검열실에서 현장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저 6시 40분. 우와. 진짜 슈퍼마리오네. 우와. 신체도 되게 굉장히 좋아요. 뭔가 단단한 느낌이죠. 새해 첫날인 그제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간 월북자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1년 전 바로 그 부대의 철책을 넘었던 점프 기순의 당사자입니다. 지난 2일 밤 10시쯤 강원도 고성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사람의 수상한 움직임이 우리 군 감시 장비에 포착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와.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아무튼 남북 분단 역사에 있어서 최초의 타이틀을 2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 철책이 2번이나 뚫린 사건입니다. 예,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14개월 만에 귀순자가 월북자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의 굉장히 희귀한 확률의 이벤트가 한 번 벌어지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2번이 연속된다는 거는 뭔가 더 있다고 생각할 여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할 만하네요. 아니 철책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좀 뛰어넘었다고 해가지고 점프 기준, 점프 월북 사건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22사단의 철책을 2번이나 점프한 이 남성, 우리 군의 감시망은 왜 뚫린 건지, 또 경계 실패로 문책을 받았고 합참 작전 본부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습니다. 22사단은 뭐 이제 우리 잘 알려진 것처럼 이제 소위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고 그러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럼 거기 임명되면 약간 좌천되는 건가요? 뭐 좌천이 아니고요. 이제 별 1개에서 별 2개로 예를 들어서 뭐 8명이 승진했다 그러면은 그 8명이 이제 비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는데 누가 갈지 모르는 거죠. 그 랜덤이에요? 예. 제가 진급했을 때도 내가 고성균이니까 고성군에 갈 수 있는가? 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제가 집이 이제 강원도니까 뭐 이렇게 강릉이 뭐 정선이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실은 야 거기로 명령이 나면은 가서 내가 어떤 각오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봤었죠. 물론 가라면 가겠죠.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이제 유달리 근자에 와갖고 보면은 이제 그 귀순 사건이 아까 뭐 점프 기수 사건, 뭐 오리발 귀순 사건, 또 이번에 이게 넘어가고 이러는 것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왜 22사단 쪽이 기순자가 많고 이렇게 넘어가는가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쉽다는 거죠. 넘어올라 그런 사람한테는. 22사단 지역은 북한에서 출발을 해서 내려오다가 내가 지금 방향을 제대로 가는지 하려고 고개만 왼쪽으로 싹 바다를 보면 되니까. 하다가 이제 보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고 저 멀리 통일 전망대도 보이고 그러니까 방향을 유지하기가 좋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야, 구역이 넓어요? 인원 비례해서 다른 사단에 비해서는 뭐 2배 이상으로 넓죠. 2배 이상으로 네. 넓다. 그러니까 해안까지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100km 가까이, 다른 부대가 한 40, 50 정도 한다 그러면 100km요? 네, 이제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원은 같은데. 네. 부대가 커버하는 지역이 넓은 것도 있습니다만 거기 더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리적인 취약도 지형적, 같이 있는 예, 지형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그 이번 점프 월북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왜 몰랐냐고 하면은 경계망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상 GOP 인근 감시 카메라 세대에 철책을 넘는 장면이 5번이 포착이 되긴 했거든요. 5번이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보게 되면 그 철책을 기어 올라가지고 넘어서 갈대밭으로 사라지는 이 장면이 잡혔는데 그걸 갖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고. 실시간이 없었다. 나중에 또 돌려보는데 또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엉뚱한 장면을 돌려보고 그래도 안 나오니까 다시 돌려보다가 그걸 결국 발견한 게 된 거고요. 또 감시 장치도 있지 않습니까? 알람 같은 거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데 넘어간 게 아니라 넘어온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기순자다. 네. 그러니까 수색 인원을 갖다 저 앞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뒤쪽에다 이제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놓쳐버린 거죠. 새해 첫날 탈북민이 GOP 철책을 넘어 월북한 점프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해당 부대에서 사람이 철책을 넘은 것 같다는 근무자 보고를 누락하고 이후 장병들의 입단속까지 시켰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철책 상당부에 압력을 가한 것 같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상황실에선 이를 상급부대로 보고하지 않고 경보 오작동으로 무마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실 감시 모니터를 지켜봐야 하는 간부들이 휴대전화로 유튜브 감상, 부동산 구경, 사적 통화를 일삼았고 흡연을 이유로 자리를 비우기 일쑤였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군 수뇌부의 어떤 대처하는 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오, 괜찮습니까 이런 발언? 저는 이제 그게 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군 생활하면서도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동의를 구하고 뭐 이해를 하면 되는데 맞아요. 자꾸 뭐 보고서를 자꾸 줄이려고 그래요. 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마라. 그러니까 설명이 안 돼 갖고 그게 오해를 나갖고 일을 만들어 버린 이런 걸 이제 자주 봤거든요. 신뢰를 또 잃어버리고. 네, 저도 직접 이제 당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카메라가 여러 개 돼 있지 않습니까? 저는 카메라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주면 제가 다룰 줄 알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제가 가서 찍는 영상하고 이 우리 지금 고급 인력 이 감독님들이 찍는 거하고는 영상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사단장 할 때도 레이더가 하는데 똑같은 병사들이라 하더라도 교육을 시켜놓으면은 어떤 병사는 감각적으로 그 작은 점을 갖고 배라고 자기가 결론을 내서 상황 조치를 하는 병사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병사는 큰 점이 나타나도 그게 뭐라고 식별을 못한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이게 최종적으로 A냐 B냐 판단하는 것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군 수뇌부가 명확하게 이게 뭐 과학화 이렇게 해놨다 그래갖고 이게 만병통치약이 아니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좀 뭐 이해를 해달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단장 이하마 자꾸 문책을 하니까 이제 별들의 무덤이라는 게 이제 그런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사건 관련된 기사의 댓글을 쭉 한번 예전에 한번 읽어봤는데 그 엑스레이나 CT를 찍는 거는 기계가 좋으면 좋은 사진이 나온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어떻게 판독하냐? 따라서 명의가 될 수도 있고 이른바 돌팔이가 될 수가 있는데 천지 차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걸 읽느냐에 따라. 군 필자가 쓴 그 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시스템 가지고는 사병이 절대로 명의 반열에 오를 수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시스템의 문제인데 이 과학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학 장비에는 다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게 잘못된 거잖아요. 라고 했을 때 그 판단들을 예를 들어가지고 짐승이 걸렸을 때와 사람이 달렸을 때 패턴이 다르다는 말이죠. 이런 것들 하는 게 그야말로 이 AI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면은 뭐 병사들이 그 추운데 나와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자, 군의 경계 실패와 함께 이슈로 떠오른 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1년여 만에 2번이나 철책이 뚫렸다. 자, 오늘 탈북과 재입국을 한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 벌어진 거고 민간인 출입이 금지된 민통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고 심지어 북한을 너무나 쉽게 하루 만에 간 남자. 대체 누구이며 대체 왜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 DMZ를 넘어서 북한으로 넘어간 것인지. 자, 우리 군은 월북 다음 날 북한 측에 사건의 경위를 묻는 대북 통지문을 보냈는데요. 북한 측은 통지문을 받았다라고만 확인한 채 이상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받았다고 끝이라고?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의혹은 바로 이겁니다. 고도의 훈련을 받고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뒤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즉 다시 말해서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온 간첩이다. 간첩이 아닐까라는 의혹이 실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 3m 철책을 넘은 것뿐만 아니라 DMZ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뢰밭입니다. 이거를 다 피해서 갔다는 겁니다. 결정적으로 한국 생활 도중에 김정은에 대한 찬양을 했었다라는 증언들도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누구였을까? 정말 간첩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월북자의 신상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름은 저희가 알지만 실명으로 보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김모 씨라고 하겠습니다. 김모 씨. 나이는 92년생, 31살인데. 아, 그렇게 어려? 저는 그렇게 어려? 저는 고향은 제가 취재해본 결과 난 황해부터 사리원 출신이다 라고 아주 극소수에게 얘기했다는 거를 파악했고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을 것으로 우리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약 50kg보다 조금은 더 나가는데 나보다 더. 이게 왜소한 느낌이 아니라 작지만 기계체조 선수 특유의 굉장히 다부지고 탄탄한 굉장히 몸이 탄력적인 몸 그렇기 때문에 3m 철책을 넘었던 거죠. 그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 씨가 일과 외의 시간에 불꽃놀이라고 하죠. 불꽃놀이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인데 행복해 보이는데? 자, 이 인물 한쪽으로 내밀었던 그 의혹, 북한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온 요원이 아닌가. 아니 실제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탈북민의 가족도 그렇지만 재입국을 했을 때도 처벌이 내려져요. 근데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분계선을 왔다 갔다 그냥 옆집처럼 했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데 한국 군파악이나 이제 침투 루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조금 군사정보 지역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나. 일단은 전문성이 너무 높다. 아, 높아. 네. 여기서 첫째로는 시기 선정을 잘했어요. 1월 1일은 어디까지나 휴식일이기 때문에 이런 적이 오실 때였습니다. 전문성이에요. 맞아. 다음 입국할 때 일반인이 택할 수 없는 불가능한 위치 선정이니까. 자기 지역도 아니고 사리원에서 하루아침에 깜짝같이 고성에 날아들어서 훌쩍 넘어온다? 이게 맞지 않아요. 솔사구 고성군에서 사는 주민들 자체가 민통 구역이 있듯이 북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역에 뭐 언제 출입해본 경험이 없고 지역상 파악이 힘들어요. 그런 곳에서 톡 선택의 위치가 아주 지뢰도 없고 아주 편안하게 왔다.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다음에는 지뢰밭에 지뢰밭 지도가 다 있습니다. 북한하고 이게 기밀 문서로 건사되고 각 부대에는 그 지뢰밭 루트를 담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90년 초반까지만 해도 DMZ를 통과해서 난파 공작원들이 투입될 때에는 아무리 훈련된 공작원들도 침투 지역에 도착한 다음에는 해당 안내원,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 피스톤이 데리고 한국 측 출첵선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피스톨이 안내를 해준다? 예. 안내를 해줘요. 저도 이거 좀 이상하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항해북도 사리원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택시를 타고 왔다 했단 말이에요. 아니 무슨 돈이 있어서 솔직히 택시비가 한 250달러 주는데 북한 돈가 한 300만인데 300만이 그게 아들 장래 아니지 않습니까? 웬간한 뒷받침 없이 여기로 올 수 있겠는가? 저도 그게 의문스럽더라고요. 저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반대 의견이 황해도 사리원시에서 이제 고성까지 가는 데는 고성에 혹시 친척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안 해봤어요. 고성에 친척이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성에 친척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다 북한에서 택시 못 타는 주시는 줄 아는데 돈 많이 씁니다.
고성에도 택시가 있다고 지방에도 북한에? 지방에도 택시가 다 있기 때문에 그냥 단지 딱 하나 이제 초소 통과하는 거죠. 10호 초소라든지 고성 쪽에 가면 이제 무력부 초소도 있고 거기에 이제 가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거는 다 뇌물로 됩니다. 지금은 그런 조건을 열어놨을 때는 이 친구가 거기서 넘어갈 수 있는 루트를 알아볼 수 있고 또 친척이 거기 군부대 군인일 수도 있잖아요. 군관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넘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민통선에서 14시간 30분 정도 있었잖아요. 북한 남성 한 명이 강원도 고성 철책을 통과해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남쪽 철조망 상단 일부가 눌려 있었는데 대규모 병력이 수색 작전 끝에 군은 13시간이 지나서야 북에서 넘어온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서는 자기가 왔던 루트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왔던 길로 가라면 갈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살던 데서 이제 위치가 거기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히 아는 길로 갑니다. 모르는 길로 루트를 택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진짜 갈 수 있어요? 저 지금 아니. 끌려오는 건 아니야. 못 가. 제가 알아는 게 아니고 루트를 안다는 거죠. 어떻게 가면 된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8시간 이제. 넘어왔을 때, 그러니까 초창기 점프 귀순했을 때 군사분기선 철책을 뛰어넘고 민통선에서 몸을 은신한 총 시간이 바로 14시간 30분이에요. 그래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뭘 했을까? 이것도 사실 상당히 미스테리한 지점이에요. 김성민 대표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어보고 있는데 약간 느긋하게 앉으셔가지고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어.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니들이 말이 많다. 아니요. 이런 표정인데.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정말 의심스러운 거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배 타고 가다가 북한에 갔는데 쐈어요. 예. 시체는 불까지 태웠어요. 왜냐? 코로나 때문에 일반. 코로나 때문에. 2020년 1월에 북한에서 포고령을 발표해요. 철책선뿐만 아니라 국경 지역에도 짐승 나타나도 쏜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치가 갔는데 전해주는 뉴스에 의하면 마중 나온 자들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월북자 김 씨를 맞는 북한의 태도가 2년 전 서해 공무원 피살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북측 철책까지 넘은 뒤 500m 전방의 초소에서 북한군 3명과 접촉하는 장면에 우리 군이 마지막으로 포착한 김 씨 모습입니다. 안 쏘고? 예, 마중 나온. 구조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썼냐? 이상하다. 이게 저는 최대 특이점이에요. 넘어갔는데 북한이 총으로 쏘거나 수상하게 여기거나 한 게 아니라 마치 북한이 알고 있었다는 듯이 3명의 군인이 마중 나오는 그러니까 것처럼 마중 나왔어. 우리가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이랬던 제2북사례나 이랬던 월북사례는 제 기억에 없어요. 과연 이 사람이 간첩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다. 넘어온 게 체제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다소 충동적인 동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 넘어와서도 사상은 그다지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원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은 TV에서 막 김정은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아니 우리 원수님 생일에 왜 원수님 욕을 하냐고 막 분개를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저는 간첩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를 침투하는 거 넘버원이 뭐냐면 모르게 들어가라예요. 그렇죠. 상대방이 모르게. 상대방이 모르게 들어가라요. 그럼 점프를 해 온다든지 뭐 CCTV에 잡힌다든지 이게 있으면 안 돼요. 너무 돌출 행동이죠. 너무 돌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의 기본이 안 된 거고 둘째 이제 고성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고성이냐? 남방 한계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민통선을 통과해야 돼요. 중간에 있는 철원, 인제 이쪽은 민통선 우리가 못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기도 힘들고 길도 외길이고 들어가면 사방이 어딘지도 모르고 그나마 서부 전선 빼고 가나마 좀 쉬운 게 어디냐면 고성에 있는 민통선이거든요. 일단은 뭐 바로 옆에 이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내 방향도 알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국민들께서 이제 혹시 어떻게 그 민통선을 그 민간인이 그냥 쉽게 그렇게 들어가 갖고 월북을 했느냐 이제 이게 제일 이렇게 군에 가장 갖는 궁금증이죠. 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군사 분계선, 휴전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 아래 위로 2km씩 뛰어갖고 이제 4km 폭으로 해갖고 이제 북방 한계선, 우리 이제 남방 한계선 우리가 아까 GOP라고 부른다고 말씀하셨던 거 그렇게 하고 그 GOP 인접해서 우리 이제 군 부대도 많고 시설이 많으니까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민통선. 그래 그것이 일률적이지 않고 지형 여건에 따라 갖고 대략 한 5 내지 20km가 이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통선이라는 것은 무슨 철조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이제 농사를 짓거나 거주하는 주민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니는 통로에다가 검문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쪽으로만 다녀라. 사전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GOP 경계도 못 하는데 민통선에다 어떻게 병력을 배치하겠어요? 그렇죠. 네. 오 장군님, 그 지뢰를 안 밟았다라는 부분, 기묘하게 피해갔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게 우리가 매설한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지도를 그려놔요. 우리 거. 예, 예. 그런데 비가 오거나 홍수가 지고 하면은 지뢰가 제자리 아니고 쓸려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이 매복 들어갔다가 우리가 묻어놓은 지뢰를 한 발자국 잘못 밟아갖고 현장에서 여러 명이 다치고 사망하고 이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 바른 것이 신기한데 이번 1월 1일 날 월북한 경우에는 그 전해갖고 눈이 좀 많이 왔어요, 영동 지방에. 그런가? 예, 예. 강원도에는 맹추에 폭설이 쏟아져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강릉부터 시작해갖고 동해 안에 눈이 많이 와갖고 지역에 따라서 20 내지 50cm가 적설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월북할 당시에는 지뢰 뿔이 눈 밑에 가 있는 거죠. 한 25cm. 그러니까 이 직접적인 무게가 이리로 안 가니까 이게 안 터지는 거예요. 운이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겨우 내린 걸 감안해서 그날 갔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1월 1일로 잡은 걸 수지. 김성민 대표님. 예. 혹시 이 월북자에 대해서 탈북민들 사이에서 좀 이야기가 나온 게 있나요? 단체장 그 커뮤니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한 3,000명 정도 믿고 거기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쫙 다 서로 물어봐요. 누구냐?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안 나왔어요. 안 나와? 24시간 동안 안 나왔어, 이게 누군지.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완전히 친구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래서 후에 나오는 말들 보면 이제 이름도 번명도 나오고 뭐 직장 다니고 뭐라고 나오는데 제일 첫째로 이 친구는 하나원에서부터 친구가 없었어요. 탈북자들이 하나원 하면 100명, 200명 일기 2기 있잖아요. 이 친구네 있을 때는 4명이었대요. 그러니까는. 엄청 특이한 성격인데다가 특이하다. 하나원 기수생도 없고 같이 연결하던 탈북자도 아예 전무하다시피. 2022년 1월 1일 일어난 기안 점프 재입국 사건. 제작진은요, 도대체 이 인물이 누구냐 궁금해서 이분의 지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지인이 아예 없을 수는 없겠지. 네, 우리 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22년 1월 1일 벌어진 점프 월북 사건. 1년 전 철책을 뛰어넘어 탈북한 남성은 같은 방법으로 월북을 선택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들. 그가 1년 만에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최전방의 3m 철책을 뛰어넘은 월북자 김 씨의 흔적을 찾던 중 수소문 끝에 그가 월북하기 직전까지 일했던 직장을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경기도 북부에 있는 한 인력사무소입니다. 이 건물 2층에 사무소가 위치하는데요. 저희들의 취재 결과 재월북한 김모 씨가 마지막까지 일했던 직장이 이곳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들어가서 마지막 김모 씨의 행적은 어땠는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과연 이곳에서 김 씨의 월북에 대한 의혹을 풀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어디서? 채널A에서 나왔습니다. 예. 네, 근데 저 소장님 조금 몇 개 물어보려고 제가. 우리는 월북자 김 씨에게 일을 소개해줬던 인력사무소 소장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얼마 정도 일했어요? 또 오래가 됐어요. 한 달? 한 달 좀 넘었나? 네. 주로 뭐 어떤 일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현장에 가서 뭐 돌고 현장에 일하고 내내 건축 공사하는 현장에 가서. 네. 근데 안 나오거나 사라지고 나서 이북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아셨어요? 그럼 언제 아셨어요? 아니 뉴스에 딱 뜨길래 느낌이 예. 좀 그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하고 넘어가기 직전에 통화를 했더구만. 근데 둘이 애들이 가깝게 지내서 네. 일부러 둘이 같이 일도 보냈거든. 아, 넘기 직전에 전화를 한 거예요? 동료한테. 김 씨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놨던 동료가 있었다. 심지어 김 씨가 월북하던 바로 그날 철책 인근까지 함께 갔었다는데 김 씨의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동료가 기억하는 김 씨의 평소 모습은 어땠을까요? 여기서는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 제가 작년 10월 중순경부터 나왔고 네. 그 친구는 11월 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 전에도 일 잘한다, 성실하다, 힘세다 이렇게는 알고 있었는데 일하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일 잘하던가요? 네, 정말 잘하다. 아우님,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했어요. 북한 분이라는 거 언제 하셨어요? 일단 말투로는 조금은 어느 정도 제가 중국이나 북한 쪽 같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왔냐 했더니 인민공화국이라고. 인민공화국이라고? 네, 표현했습니다. 이북이나 북한도 아니라 인민공화국이라고 딱 표현했습니다. 가족이나 뭐 형제에 대해서도 얘기하던가요? 부모님 계시냐 했더니 부모님 다 계신다. 그리고 2살 아래 남동생이 있다. 남동생? 예. 본인이 철책을 넘었다는 얘기 하던가요? 예, 그냥 뚫고 왔다고. 지뢰바 뚫고 왔다. 딱 이렇게. 예. 지뢰바 뚫고 왔다? 예. 이 친구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딱 느꼈어요. 3m 철책을 넘어왔잖아요. 예. 굉장한 운동신경인데 예. 좀 일할 때도 그런 운동신경이 나왔었나요? 네, 일할 때도 그렇고 높은 곳에서 작업하는 거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서 하루 잤었거든요. 근데 몸매를 딱 보면은 딱 근육이 잡혀 있고. 아, 근육이 잡혀 있어요. 네. 그리고 팔이나 손을 봐도 일반인보다는 조금 뭔가 다른 좀 운동 좀 한 그런. 왜소한 체구에 비해 탁월한 운동신경을 가졌다는 동료의 증언. 김 씨의 간첩설에 대한 의혹이 더욱 불거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월북 직전까지 함께 있었다던 두 사람. 그날의 행적을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이북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마지막 만났던 때가 언제셨죠? 임진각에서 그 31일 그것도 11시 정도에 전화를 받고 네. 형님 나 지금 임진각인데 나가는 버스가 없다 해서 제가 그냥 바로 그냥 알았다고 그냥 바로 간 거예요. 파주 임진각? 예. 그럼 파주 임진각에서 고성까지 이동을 한 거네요? 네. 차로? 예. 처음에는 고성까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연말이고 신정이고 설날이고 하니까 이 친구가 고향 생각이 나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고성까지 고성이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고성까지 이제 가게 됐어요. 월북 하루 전 김 씨의 행적은 뜻밖에도 경기도 파주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본인이 탈북했던 강원도 고성으로 갑자기 행선지를 바꾼 김 씨. 김 씨의 월북 직전까지 두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요? 선생님은 워낙 친했으니까 넘어가기 직전에 민통선 부근에서 선생님을 만나신 건데 마지막에 좀 물어보셨어요? 너 혹시 넘어갈 거냐 이렇게? 모텔에서 자고 12시 5분에 체크아웃하고 속초 쪽으로 저는 구경시켜주고 싶어서 속초 쪽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차를 돌려달라 해서 예. 어제 그 마을로 갑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면서 제가 그 전까지는 전혀 뭐 생각도 안 하다가 왜 자꾸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혹시 넘어갈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냥 도보 여행해서 하나원 갔다가 1월 초에 여기 사무소에서 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게 1월 1일이었던 거죠.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에 혹시 선생님께 뭐라고 메시지를 남기셨나요? 가장 마지막이 12시 반에서 1시경입니다. 평소랑 조금 달랐던 거는 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그 마을에서 차를 딱 내리자마자 이 친구 한번 안아봅시다. 형님 한번 안아봅시다 이러더라고요. 네. 안아봅시다. 네. 평소에는 뭐 그런 말 안 했죠? 평소에는 그냥 안아봅시다라는 말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이미 월북을 결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 씨의 행동. 낮 12시 30분경 작별 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약 20분 후 민통선 부근 CCTV에 포착됐는데요. 그의 행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철책을 넘어가기 직전에 김 선생님한테 전화를 남겼다고.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던 걸로 1월 1일 저녁이었죠? 예. 그날 8시에서 11시 사이 같습니다. 정말 넘어가기 직전에 선생님께 전화를 건 거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전화를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어요. 만약에 받으셨다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전화했을까요? 아마도 그냥 간다, 잘 있어라 좀 이런 식일 것 같습니다. 낮 12시 30분경 강원도 고성에서 헤어진 김 씨와 직장 동료.
동료와 헤어진 지 20분 만에 민통성 부근 CCTV에 포착된 그는 오후 6시 40분경 탈북대와 똑같이 남측 GOP 철책을 뛰어넘어 밤 10시 40분 북한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군사 분계선을 넘기 전 비무장지대에서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김 씨. 월북 직전 그는 무슨 말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왜 넘어갔다고 보세요? 가장 친하셨으니까. 아마 협박? 가족을 두고 협박을 받았다? 그러면 충분히 다 두고 갔을 만한 친구 같습니다. 예. 협박을? 예. 북한에서? 네네. 일단 제 느낌은 가족 생각이 나서 다시 간 것 같습니다. 입으로 간다고 끝내 그래도 얘기를 못 들었는데 갑자기 사라지고 나서는 어떤 기분이셨나요? 살면서 처음 느껴본 감정인데 이거는 뭐 말로 좀 표현이 안 되는데 약간 좀 가슴이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약간 뭉클이란 뭉클 그리고 좀 약간 배신감? 상실감, 서운함. 예, 그런 상실감도 예. 나는 그 친구가 예. 외로워서 갔다 온 거야. 외로워서? 왜냐면 그러니까 예. 가족들 두고 온 거에 대한 뭐 미안함감 뭐 이런 거지 않나 내 생각에. 죽을 거비 넘겨서 넘은 친구가 예. 왜 넘어가냐고. 언제 기회 때문에 내가 밥 한 끼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그러면 일 바쁘다 보니까 그냥 밥도 못 먹이고 보냈네. 이분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이 한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이것도 저희 이만갑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겁니다. 작년 겨울, 그러니까 11월 초쯤에 처음으로 돌다 이 인력사무소에 왔고 일을 굉장히 빠르게 하고 힘도 세고 행동이 엄청 빠르다. 하지만 굉장히 과묵한 성격이었다. 과묵하다. 그리고 이 한국인 직장 동료가 네. 나 이만갑이라는 프로를 자주 봐. 너 알고 있었어? 라고 물어봤대요. 뭐래요? 그러자 이 김모 씨, 점프 월북한 김모 씨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봤다고? 봤다고 하겠죠. 상식적으로는 나 봤어. 혹은 아니야 나 그런 거 몰라. 혹은 그거 뭐야? 라고 물어볼 텐데 이 친구는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만감 얘기 나오니까 묵묵부답이었다고요. 뭐지? 그 이유는 모르겠대요. 이 한국인 직장 동료에 따르면 그게 좀 이상했대요. 그리고 이 지인이 좀 나름 서운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 나에게 보여줬던 감정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이 교류할 때 이 감정들도 다 거짓이었나? 라는 것에 오히려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나 내일 다시 돌아가 라는 얘기는 안 하더라도 내가 너무 힘들어? 혹은 내가 과연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이 든다? 인간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을 법한 얘기인데 그쵸. 자기에게 이런 마음을 전혀 미치지 않고 전혀 기색이 없었다는 것에서 오히려 지인은 좀 많이 서운해하고 있더라고요. 마음에 좀 상처로 남은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체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월북 전에 그를 직접 만났던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휴민트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전에? 아니 그거는 간첩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무슨 얘기한 거지? 지금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응?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듣고 있으면서 지 좋은 소리들 다 열심히 하고. 야 여태까지 그렇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가소로운 미리 해주셔야지. 여기 뭐 오게 된 동기나 뭐 이런 거는 이모가 그 고성 군부대 네네. 북한에서는 군상이라 그래요. 상점. 그게 상점 지배인이었단 말이에요. 오, 진짜 있을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아주 빽이 있죠,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들은. 중요한 뭐냐면 이 민통선 이 지역을 어떨 때에는 버섯 따로, 산산 캐로 군인들하고 다닌 거예요. 군인들하고. 군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건 일동품 뭐 이동품 이런 걸 따라 그러면서 우리 남한비라들을 다 보고를 한 거야. 이게. 그러면서 얘가 얘기하는 게 뭐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군사분계선이 있고 2km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여기 지뢰가 다 있는 게 아니거든. 그렇죠. 특히 인민군도 그 지역을 수색해야 되고 국군도 수색해야 되고 하면 여기서 보면 국군 그 왔다 갔다 하는 길이 다 보여요. 수색대가. 이게 고성이고. 인민군도 보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그 민통 지역이 들어오면
그 길만 찾으면 곳곳이 올 수 있는 거야 이게 군부대까지. 그러니까 얘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돌아갈 때 저쪽에서 3명이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라는 관측이 됐다는데. 그거는 뭔가면 예. 군사분계선을 넘으면 뭐 의거 입국자들은 자기 신호만 보내면 돼요. 뭐 신호를 흔든다거나 하면 다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쪽에서 안내조가 빨리 편성이 돼 주의소에다 보고를 하면 그러면 그 안내조들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손을 들어라. 그걸 지금 국군이 본 거야. 그 하는 거. 근데 그 과정을 우리 쪽에서 보고 흡사 이거는 미리 너 이 시간에 오기로 했지 하고 마중 나온 것처럼 보였다.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왜 14개월 만에 돌아갔느냐? 사실은 이 궁금증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예요. 점프 월북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의혹. 충동적으로 온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을 못해서 혹시 또 충동적으로 다시 북한에 돌아간 것은 아닐까. 우리 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의 한국 생활에 대한 의혹을 지금부터 파헤쳐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탈북하신 분들이 왜 다시 탈남해서 다시 북으로 돌아가냐. 딱 키워드가 이거예요. 극단적인 절망감과 고독이에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응을 못하는 거죠. 시스템 자체가. 이 사람이 이제 약간 그 은둔형 그 외톨이 그런 성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저히 여기서는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작년 여름에는 국회 앞에서 북한으로 돌려달라는 1인 시위까지 벌였다고 하죠. 이 사람이요? 네, 이 사람이요. 네네. 작년 여름이면은 아까 임영선 대표님이 말씀하신 만났던 시기 7월달 정도. 그렇죠.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얘기 했나요? 그 얘기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상심 어린 얼굴이야 이렇게 보면 물어도 이렇게 답변 잘 하지 않고. 근데 이 친구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취업하려고 취업 신청을 이렇게 여러 번 했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경비하는 업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취업 신청을 해가지고 취업을 했어. 그냥 그런데 한 2, 3일 있다가 불러서 가니까 보증을 서우라고. 보증이 쓸 리가 없죠. 부모나 이거 보증을 서우라는 거예요. 이쪽은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걸 경찰한테 얘기한 거예요. 담당 형사한테. 그러니까 담당 형사가 그 회사에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보증 설 사람이 없다. 북에서 온 사람이고 이 사람 지금 우리 자기네가 특별 보호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 회사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취하시킨 거예요. 아이고 취직을 아예. 탈북하신 분과 몰랐군요. 모르고 이제 이용했다가 받았다가 취소가 돼가지고 얘가 그래서 경찰이 무슨 청소 영역 그걸 해줘가 그게 일을 한 거예요. 사회적 입찰이죠. 일을 하면서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자꾸 무시한대요. 밥 먹을 때도 자기들끼리 먹고 이렇게 말로 자꾸 북한 사투리를 좀 이렇게 생각지 농담하는데 이게 가슴에 맺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때 나한테 얘기하는 것이 내가 옛날에 겪었던 걸 그대로 겪고 있구나. 내가 그래서 이제 위안을 했죠. 더 이상한 건 탈북민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하나 센터를 비롯해서 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전문 상담사가 있고 당당 상담사가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단 먼저 처음 나온 분들에 대해서 많이 관리를 합니다. 항상 전화를 걸고 만나자는 요청도 하고 자 그럼 쌀이랑 우리 공급되는 거 있으니까 가져다 주겠다. 언제 만나자 자꾸 전화를 하니까 시끄러운 내색을 하면서 쌀 필요 없다. 가져오지 말라라고 고부했다고요. 근데 상담사는 자기 책임이 있으니까 그냥 전화를 걸고 하니까 그럼 종 해결해 주겠으면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달라. 소개팅. 여자친구 하나 소개해달라. 이렇게 대놓고 요구했다고요. 이 사람은 어떤 이제 건물 안에 살았는데 거기에 다른 탈북민들도 같이 살았대요. 그런데 일절 교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그 안에서 나긴 하는데 그 인기척 정도만 들리지 뭘 하는지 이제 그 이웃들도 전혀 몰랐고요. 근데 어느 날 그 멀쩡한 그 이불하고 매트리스를 밖에 갖다 버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민이 그거 내가 좀 갖다 써도 되겠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했는데 엄두가 안 나더래요. 무서워서. 약간 그 사람이 원래 좀 워낙 묵묵하니까. 묵묵하고 다른 사람들 좀 거부하는 성격이라서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를 그냥 저 혼자서도 생각해보고 아주 가까운 사람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일단 제 느낌은 그 두 가지 다 아닐 것 같아요. 부적응도 아니고 예. 괴롭힘도 아니다. 네네. 그 이유는 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받았다라고 들었었는데 제가 짧지만 만나본 기간 동안에는 따돌린다고 해서 그게 먹힐 친구가 아닌 것 같고. 외로워하거나 그러신 내색이 있었나요?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한국에서 다른 분들하고는 교류가 잘 없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만나는 동안에는 어떤 형님 한 분하고 네. 어떻게 일적으로 너 일할 수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통화 한 번 하는 거랑 문자로 뭐 다른 사람이랑 이야기하는 것만 그 정도로만. 별로 교류는 없었던 편이군요. 네. 평소에 생활 수준이랄까 이런 건 어때 보였나요? 일단 옷은 메이커로 봤을 때 저보다 잘 입었고요. 아, 옷을 잘 입고 네네. 의외네요. 네네. 집에 가보니까 살림살이가 진짜 딱 있을 것만 네. 갓 이사한 집처럼 이불, TV, 샴푸, 칫솔 치약 딱 이렇게 막 그냥 옷장에 옷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오래 정착하려는 마음이 있었을까에 좀 퀘스천 마크는 하네요. 네. 짐이 워낙 없어서 저도 조금 좀 놀랐습니다. 탈북민들한테는 그 우리들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건데 한국에 와서 적응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얘기돼요. 골든 타임? 골든 타임이 있어요?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세요? 어느 정도? 예? 골든 타임이 어느 정도? 골든 타임. 3개월? 예? 3개월. 3개월? 2개월, 3개월. 몇 년 될 것 같아요. 1, 2년. 탈북자 단체장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 중에서 한 2년 정도를 봐요. 2년. 다 각이하지만 뭐 천태만상이겠지만 대체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듣다 보면 한두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국에서 자신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환경을 바꿔가야 되는데 어려 충격을 먹은 적이 더 많아요. 아, 내가 탈북자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탈북자라는 프레임이 완전히 갇혀버려요. 내가 탈북자다. 그다음부터는 탈북자를 숨기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맞아요. 정말 큰일 나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탈북자들 대하는 남한 사람들의 태도의 문제예요. 이분들이 나와 똑같이 요구를 해요. 난 아는데 너희 몰라? 이런 것도 몰라? 저런 것도 몰라? 당황해집니다. 이걸 탈북자들은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차별을 받는구나. 탈북자들은 언어만 통하는 외국인이에요. 언어만, 말만 하지. 저도 그랬어요. 혼자 방 안에 누워서 천장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 다 느꼈을 거예요. 처음에. 그래요. 2022년 1월 1일 탈북자가 또다시 지뢰밭 DMZ를 걸어서 북한으로 돌아간 이유. 그는 간첩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단지 적응을 못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던 걸까요? 자,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또 한 번의 재입국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4년 1월 남조선으로 갔다가 2017년 6월 조국의 품으로 다시 안긴 전혜성입니다. 와, 이걸 남조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조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게 돈으로 좌우지되는 남조선 사회에서는 저같이 조국을 배신하고 도주한 여성들에게 차려지는 것은 오직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따르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왜? 아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죽지? 제가 그 대본을 보니까 이제 우리의 최고 존엄을 이제 헐뜯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놈들이 써주는 대로 절절 외웠다 되면서 저는 우리 공복에 천추에 씻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유, 참. 아유. 놈들이 써주는 대로 절절 외웠다 되면서
저는 우리 건국에 천추에 씻지 못할 그런 죄악들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유 참. 아유. 아니 임지연 씨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남편과 돈 문제로 굉장히 오랫동안 힘들었던 것 같은데 나라 씨 임지연 씨 만난 적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같이 촬영도 하고 촬영을 했었고. 네, 이야기도 같이 또 나눠본 사이였어가지고 근데 막 이제 북한에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한테 월마다 한 300만 원씩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중국을 통해서 월 대단했다. 북한 사람들은 기자회견을 좀 믿었나요? 임지연 씨. 만약에 달에 갔다 온 우주비행사가 나 달에 가서 물을 봤다 하면 믿겠습니까? 믿죠? 그 얘기랑 같습니다. 한국에 갔다 온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초절하게 나 실업자다. 돈으로 좌우지되고 근데 본질은 어디로든 외형적으로는 맞아요. 직업이 없으면 실업자입니다. 그렇죠. 돈이 있으면 다 좌우됩니다. 그렇죠. 알바하는 거를 놓고 아주 험한 일 식당에 들어가서 그릇을 까시다 왔다고 해요. 빚이 많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짝 왜곡. 본질을 내놓은 살짝 왜곡이 되다 보니까 혜택으로 어디서 상담사가 와서 상담하고 쌀을 갖다 준다. 이런 소리는 안 해요. 그러네. 네, 그렇죠. 보통 평범한 주민들은 이런 탈북자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듣나요? TV로 많이 조선중앙TV로 아까 같은 그런 다큐멘터리는 실제로 방영이 되기도 했고 아니면 기자회견 같은 것도 이제 조선중앙TV로 내보내주기 때문에 사람들 다 당연히 보죠. 그래요. 탈북자 소식은 좀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역효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몰람을 해서 갔다라는 게 확인돼도 그전에는 보위부가 알려줬어요, 가족들. 알려주고 뭐 어디 다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거를 오히려 행방불명으로 처리하는 게 더 낫거든요. 그렇지. 그렇게 역작용이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탈북을 많이 한다는 것 자체를 많이 숨기려고 해요. 월경으로 만들어버리고 막. 그러겠네요. 북한에서는 왜 임지연 씨를 좀 이렇게 노린 걸까요? 임지연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TV 방송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방송 활동하면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납치해서 쓰자는 목적이 있죠. 방송에 나와서 주구장창 잘 나가던 사람이 이 썩은 나라를 버리고 북한 가서 방송 나와서 북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방송의 이미지를 어떻게 낮추고 이런 전적 목적이 있어서 데려가고 뭐 해외에서 데려가지 아무 사람 그냥 무턱대고 데려가지는 않죠. 손전용으로 이용이 됐어요. 이건 이용이지 원인의 무사에 관계없습니다. 이제 홍보가 아니라 손전용물로 만들어서 손전에 이용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아오지를 갔는지 어디 갔는지 모르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 자료는 역사적인 자료로 그냥 이용이 돼요. 얼굴 뭐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이용이 됩니다. 동물원 해원승 입었듯이 남성 사회에서 정말 환멸을 느꼈단 말이에요. 여자로서 저놈 여자로서 막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짓까지 막 여자들한테 어린 초년들한테 서슴지 않고 하면서 유행무대요 뭐 증인을 시킨 다음에 그런 데까지 끌고 다니면서 다시는 저 고개를 돌아올 수 없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길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가 또 냉정하게 얘기하면 전혜성 씨가 나간 것도 비법이었고 들어오는 것도 비법이었고 그러면 그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처벌도 받고 탄압도 받고 고문도 받는 경우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처벌 받을 줄 알았습니다. 추울까 막 따뜻한 언덕방에 불 떼주면서 그때 정말 양배추 반찬이랑 고추 반찬이랑 정말 제가 정말 줄줄 흘리면서 그거 다 먹었습니다. 죽더라도 저기 가서 죽자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왔으니까 근데 이제 정말 생각 뜻밖에도 정말 진짜 욕 한 번 안 하고 그런 죄를 묻는다는 것도 없이 북한에서는 왜 임지연 씨를 좀 이렇게 노린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임지연 씨가 이제 다시 재입국을 한 이후에
북한에서 이제 납치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소리 많았잖아요. 근데 뭐 저도 그쪽으로 조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김정일 시대 때에도 이제 뭐 회유 기만조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방송 활동을 한다든지 북한에 이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유 기만을 해가지고 중국으로 끌어들이고 이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또 다른 측면으로 생각해 볼 필요는 중국 남편이 보입에 고발했을 수도 있는 이런 측면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중국은 북중 우호 관계 때문에 북한 사람을 납치해 가는 데 대해서 말을 안 합니다. 알면서도 숨겨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북한 사람이 한국에서 이제 싸우고서 뭐 돈 문제 가지고 막 싸우다가 중국에 왔을 때 여기 왔다. 보이브 스파이한테 알려주면은 그 사람 납치해 가도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점프 월북 사건에 대한 세 번째 의혹은 바로 이 임지연 씨 사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의심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그가 한국에 있는데 수상한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김동무, 다시 수령님의 품으로 돌아오면은 내 가족들만은 살려주겠어. 그에게 걸려온 전화는 바로 북한으로부터의 비밀스러운 연락? 혹시 임지연 씨처럼 그도 북한의 타깃이 되었던 것은 아닐까 라는 합리적인 추측. 마지막 세 번째 의혹입니다. 그에게 북한의 회유와 협박은 없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월북자가 급하게 간 곳은 맞는 것 같아요. 간초비라고가 아니라 통장에 2천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아무리 공작원이라고 해도 돈에 대한 욕심은 버리지 못한다고.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뭐 어떤 북한에서의 연락에 의해서 협박이나 압박을 받고 뭐 이런 행위가 혹시 있지 않았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 1년에 2천만 원이면. 이제 김정은이 집권한 뒤에 재입국자들을 죽이거나 뭐 이렇게 처벌을 가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들 좀 북한에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아마 철책을 넘어서 간 탈북자도 그런 소문을 듣고 가면 나도 용서받지 않을까. 나도 처벌받지 않는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넘지 않았을까. 북한이 과거에는 탈북자 인권활동가들을 이제 무릎 꿇치는 작전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신동혁 씨 같은 경우에 국제사에서 하도 북한 정치 멈추면서 말하니까 너 수용소 태생이 아니야. 용상만으로 딱 내보낸 등등을 해서 신동혁 씨 무릎을 꿇고 사라져 버렸어요. 한남도 개천시 외동리 14호 수용소 정확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자. 우리 정치부 수용소 없었습니다. 요 우리 유치원 때 우리 인물인데요. 그래서 공청했을 때. 공화국에서 취한 정치가 응당하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신인군이는 자기도 공화국에다 반감을 품고서 이렇게 반역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어떤 친구는 북한에서 공개청살 동영상까지 몰래 찍어내오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버리니까 그냥 사라져버렸어. 대한민국이 없어. 얘가 첫 번째 단계였다면 다음 단계는 끌어들이는 거예요. 북한 국경 지역의 보위부뿐만 아니라 사리온, 평양 각 지역에 내 관할국에서 사라진 애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친척들을 시켜서 가능한 한 연락을 다 하게 시켜요. 국경까지 데리고 나와서. 그래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협박을 하죠. 협박을 주고. 이 친구는 아마 내가 볼 때 그런 데 넘어가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버지돈이라면 너 오라 하는 데까지 가겠습니다까지 성공하면 첫째 통장 찾지 마. 손대지 마 그거. 아 진짜? 돈을 왜 두고 오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에서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친구가 움직임이 이상했을 때 돈을 빼면 이상하다. 그러니까 돈을 추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돈 빼면은 보고 계속 들어가잖아. 전화 오잖아요, 은행에서. 요새는 탈북자들 움직이는 옵션을 경찰에서 어떻게 보냐면 와. 통장 움직이냐 아파트 빼냐 맞아요. 대출하냐 이런 것들 살펴보는데 요건 쫙 가만히 뒀단 말이에요. 아, 그것까지 생각한 거네. 아, 이거 약간 북한에서 이렇게 회유해서 공작해서 다시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진짜? 대표님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누구신지. 그러니까 예술단에서 이제 그분하고 6개월 정도
같이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북한에서 알고 보니까 무역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북한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에 있는 그 동무들이 홍콩이 아니라 약간 일이 틀어져가지고 장소를 바꿔야겠다 해서 중국으로 바꿨어요. 뭐 상해라든가. 이분이 예술단에서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장소가 상해로 바뀌긴 했는데 아무래도 약간 미심쩍다. 좀 의심은 드는데 그래도 정말 북한에서 죽자 살자 하면서 지냈던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냥 가겠다고 가셨어요. 아이고.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저희 예술단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는 가수였거든요. 근데 숙소 간다고 한 이후부터는 도착했다라고 한 이후부터는 연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게 한 보름 정도 시간이 지나고 불안하니까 중국에 가서 묵었던 숙소에 가보니까 이제 거기 숙소 사장님이 얘기하는데 그분이 도착한 저녁에 남자 몇 명이 투숙하시는 그 방에 들어가서 이제 나올 때 뭔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 나무 박스 같은 걸 들고 나가고 그 다음날까지 안 와서 올라가 보니까 신발이랑 핸드폰이랑 짐까지 그리고 지갑까지 다 그대로 놓고 없어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지가 꽤 됐죠. 네, 그러고 아직까지 연락이.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뭐 이름은 제가 정확히 밝히지 못하고 인권 활동을 하신 분인데 가족 때문에 친구 집에 다시 북한으로 해외돼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이 그 북한에 있는 친구가 전화 연락도 하고 돈도 보내주고 가족도 다 해줬대요. 근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너 보이부 중요 자리를 줄 테니까 중국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 사람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은 시대가 딱 들어서가지고 뭐 자료 같은 거를 좀 많이 좀 가지고 싶었나 봐요. 그런 욕심에 이제 중국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분은 근데 혼자 간 거예요. 가가지고 택시에서 내려서부터 그 사람이 행방이 됐어요. 친구도 보지도 못했고 바로 그냥 내려서 없어진 이후에 이제 북한에 끌려간 거죠. 저희 기수의 남자가 정말 우리 집에 제 집처럼 와서는 이모하고 들어와서 밥이랑 막 둘 처먹던 삼촌인데 하루 중국에 장사 간다고 감기집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장사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하루 좀 일하는데 북한에서 오는 전화가 국제전화입니다. 국제전화입니다. 저 전화해서 끝나고 그래 북한에서 저 형제들인 줄 알고 전화 대까다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이모 접니다. 깜짝 놀랐는데 뭐 삼촌집 어디입니까? 중국입니까? 그러니까 네 여기 북한이요. 야 사람 얼마나 놀라는지 정신 나가지 않아서 북한을 갔는가 하고서 당장 오라고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이모네 인차 가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저렇게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아 이게 뭐 보이부에서 옆에다 앉혀놓고 그 전화번호를 다 지금이 아마 전화를 시키잖아요. 그 제 번호랑 다 있으니까. 아는 사람 번호 네, 다. 무섭더라고 진짜. 무섭네, 진짜 무섭네. 야, 아니 이제 철책을 넘어서 이제 월북했다가 약 1년 후에 고스란히 왔던 길을 밟아 다시 철책을 넘어 기순한 탈남자가 북한으로 간 지 이제 57일 정도 됐는데 이 탈남자의 북한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요? 행위가 용궁 쪽이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서 용궁으로 대접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용은 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것은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격리 기일도 좀 어려울 수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흔히 북한에서는 강폭전 정치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나를 쳐서 요를 교양할 수 있으면 죽여라. 그런데 하나를 살려서 요를 감화할 수 있으면 죽을 죄를 지어도 살려라. 이렇게 하고 광폭정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에서도 여기 남한에 왔다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우리 통일부 종착지원과 같은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면 뭐 주택 주거도 마련해주고 식량 보장 뭐 해주고 취업 이런 것을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에도 보내고 그리고 잘해 우리가 지금 잊고 있었지만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오겠다는 9명 청소년. 네, 청소년. 한국에 오려던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현지 공안에게 체포돼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오기 위해 탈북했던 청소년 9명이 이번 달 초 라오스 북부 지역에서 현지 공안에게 붙잡혔습니다. 탈북자들은 15살에서 22살까지 남자 7, 여자 2명입니다. 우리 주민들과 지호 나어린 청소년들까지 유괴해 남조선으로 끌어가는 천인공로할 만행을 계속 감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있는 유광의 경은
한국에도 교회가 서게 해달라는 기도문을 제대로 읽지 않아 장한신놈한테 우산대로 매를 맞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이 오른쪽 귀를 아예 듣지 못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따금씩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서 서 있기조차 힘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끝납니다. 저곡의 품에 다시 안겼는데 지금 동무들의 그 생각이나 느낌은 어떻습니까? 다 죽었다고 난리 냈는데 국제사회에서도 후에 북한 애들 2년 후에 딱 내세웠잖아요. 사범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있고 잘 자라고 있다. 평양 인쇄공업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도 당의 과학기술 강국건설 구상을 빛나게 관철하여 나라의 출판 인쇄 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인 수준에 올려세울 굳은 결의에 충만되어 있었습니다. 몇 해 전 공화국의 품으로 돌아온 유광역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정다운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대학으로 왔습니다. 저는 거만 이 땅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배워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들의 행복 넘친 모습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은 자식일수록 더 마음 쓰며 가슴속에 품은 희망도 활짝 꽃피워주는 어머니 당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 뜨겁게 느끼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범적인 거죠. 그렇죠. 전체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가는데 효과는 엄청날 거예요. 근데 TV에 나오는 한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한국의 탈북자들이 많이 마음이 흔들려요. 가면 죽죠, 솔직히. 몇 사람 나와서 TV 옆에서 나 이렇게 선동하고 다닌다고 나머지 대부분은 알 수도 없이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잘못되고 있어요. 네. 간첩도 아니고 뭐 부조공인데 이 부조공이 좀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말 살기 힘들어서가 아니라 통장에 뭐 2천만 원씩 있잖아요. 탈북 동기 자체도 약간 뭐랄까 객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별종이지, 별종. 별종인 것 네, 같아요. 네. 와서 또 살다가 또 마음에 안 그치. 드니까 네. 또 그냥 넘어간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이렇게 판단해요. 저는 갈 수 있다고 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저도 뭐 처음에 한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은 후회를 해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겨낼 생각을 못하고 간 거죠. 잘 살다가 왔다니까. 뭐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북한에서 이 사람이 넘어오기 전에 했던 그 아주 활발한 어떤 그런 성격과 행적, 그 다시 월북할 때 저쪽에서 마중 나고 했던 걸로 볼 때 일단 저는 간첩 쪽에다가 퀘스천 마크를 그려놓겠습니다. 한국에서 그렇게 적응하려는 의지나 뭐 본인의 노력이 크게 안 보였다라는 주변 전원들을 봤을 때 아직도 대공용이점이 있다고 좀. 저한테는 그랬어요. 미스테리로 다가왔거든요, 처음에. 근데 끝날 땐 되게 생각이 되게 복잡해요. 부적응해서 넘어갔든 아니면 회유를 통해서 넘어갔든 결국 우리가 포용하지 못한 건 똑같은 사실이거든요. 정말 사소한 호기심과 미스테리,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서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무겁고 복잡해지고 한동안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오래 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주제였어요. 네. 무거웠어요, 맞아요. 맨손으로 대한민국의 혈책을 넘어서 넘어왔던 사람이 다시 넘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기억을 갖고 있을까요?